안녕하세요. 오늘 제 3장 인권의 보장의 책무에 대해서 학습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제 3장 인권 보장의 책무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인권 관점에서의 책무성, 두 번째 책무성의 주체, 세 번째, 사회복지사의 책무, 네 번째, 사례와 토론의 순서로 오늘 학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인권 관점에서의 책무성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국가의 책무성, 점진적 실현과 자원 가용성,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의무, 책무 위반과 재판, 국가 책무성과 관련된 문제를 알아보는 것으로 인권 관점에서의 책무성입니다. 두 번째, 책무성의 주체인데요. 사회적 책무자, 시민사회 주역에 대한 내용으로 학습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회복지사의 책무입니다. 인권 보유자와 책무자, 사회복지 현장의 인권 문제 유발 구조, 인권 옹호자로서의 사회복지사, 마지막 사례와 토론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63페이지 인권 관점에서의 책무성인데요. 먼저 국가의 책무성입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자유와 권리를 누려야 할 자격이 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인권 기준에 이에 상응하는 권한과 권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부담해야 할 의무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권은 본질적으로 개인과 국가 또는 고난당국과의 관계를 지배하는 규범과 간섭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무성은 인권 체계의 초석이 됩니다. 인권 관점에서 책무성이란 정부의 정책 위반자와 정책 결정 및 행위에 영향을 받는 권리 보유자에 대항하는 의무 부담자와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권리 보유자라고 하는 권리를 소유하는 사람, 권리의 주체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의무 부담자는 그 의무를 행해야 될 사람입니다. 즉, 인권 관점에서의 책무성은 정부의 정책 위반자와 정책 결정 및 행위에 영향을 받는 권리 보유자, 즉 시민, 국민이라고 칭하는 그리고 우리가 학습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입니다. 이러한 권리 보유자에게 대응하는 다른 의무 부담자와의 관계, 의무 부담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가가 해야 될 내용들이죠. 그러한 정책들 가운데서 정부가 정책 위반과 정책 결정과 행위를 할 때의 책무성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책무성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분야에서 관심사였고 대부분 공공정책 맥락에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인권에 대한 국가의 일반적 책무는 지난 1980년대 후반부터 여러 학자에 의해서 림버그 원칙, 마스터리히터 원칙, 나아가 사회권규약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논의되었습니다. 사회권위원회의 일반 논평을 비롯한 국제인권 관련 여러 문서에서 국가의 책무를 3가지 측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존중, 보호, 실현으로 존중은 국가 스스로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호는 국가가 제3자, 여기서 제3자란 개인, 단체, 조직 등을 이야기하는데요. 제3자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실현은 완전한 인권 실현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고로 헌법 10조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라고 했습니다. 인권 보장의 책무는 국가에 있고 그러한 인권 보호에 국가의 책무성을 크게 나누면 인권 존중, 인권 보호, 인권 실현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개인이나 단체, 조직으로부터 침해받는 것을 보호하는 것이고, 존중은 국가 스스로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실현은 완전한 인권 실현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국가의 책무성인데요. 존중의 책무는 국가가 개인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간행적, 정책적, 법률적 조치를 이행 및 지원 혹은 묵인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존중의 책무는 국가의 자의적인 간섭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모든 형태의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보장, 법률과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참여권, 교육, 의료, 기타 서비스의 접근으로부터 자의적으로 배제되지 않을 권리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존중의 책무이며, 보호 책무는 제3자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국가가 또는 다른 침해를 배제하기 위한 행위를 해야 하고, 희생자에 대한 법적 구제조치의 조건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 보호의 책무입니다. 인종, 차별, 괴로움, 서비스의 철회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실현의 책무는 인권의 실현이 성공적이지 못할 경우 국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식적 지출, 행정적 경제 규칙, 기본적 서비스와 제반 시설의 제공, 세금 및 기타 재분배적 경제 조치와 같은 수단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인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구체적인 일정과 재정상 요건이 포함된 발전적 행동, 계획 및 전략의 수립, 입법적, 정책적 인식의 확립,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 존중을 위해 우선적 전략 수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책무로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좀 전에 본 것처럼 책무성은 존중, 보호, 실현인데요. 이 3가지를 실현해야 하고, 그것은 권리에서 주어지는 모든 사람에게 권리의 원칙에서 볼 수 있는 크게 4가지 권리, 일에 대한 권리, 물에 대한 권리, 건강에 대한 권리, 교육에 대한 권리의 4가지로 이 4가지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일에 대한
권리입니다. 이에 대한 권리는 존중의 책무성으로 국가는 강제 노동을 시키거나 정치적 반대자들의 취업을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에 대한 권리로 보호의 책무성은 국가는 공공 및 민간 부분에 고용주가 최저 임금을 지불하도록 보장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에 대한 권리의 실현으로 국가는 교육 및 정보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의 인식을 고취함으로써 이에 대한 권리를 향유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물에 대한 권리에 대한 존중으로 국가는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개인에 대한 물 공급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보호의 책무성으로 민간 부분이 물에 대한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통제하는 경우 국가는 적절한 요금이 책정된 가격 규정을 민간이 준수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실현의 책무성으로 국가는 모든 사람이 안전한 식수 공급원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점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에 대한 권리로 존중의 책무성은 국가는 건강시설에 대한 접근을 차별적으로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보호의 책무성으로 국가는 공공 및 민간 공급업체가 판매하는 의약품의 품질을 통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현의 책무성으로 건강에 대한 책무성은 국가는 예를 들어 아동을 위한 보편적인 예방접종 캠페인을 수립하여 건강에 대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에 대한 권리의 존중의 책무성은 국가는 자녀의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부모의 자유를 존중해야 합니다. 보호의 책무성은 국가는 부모를 포함한 제3자가 소녀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현의 책무성으로 국가는 교육이 소수민족과 원주민에게 문화적으로 적합하고 모든 사람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다 국가의 책무성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국가의 책무성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존중의 책무, 보호의 책무, 실현의 책무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존중, 보호, 실현의 책무가 국가의 책무성임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 네 가지 권리에 대해서 책무성에 대한 내용들을 학습했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책무성이 점진적 실현과 자원 가용성으로서 말할 수도 있는데요. 점진적 실현이라는 개념은 국제인권 조약에 따른 사회권과 관련한 국가의 책무 중심의 측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점진적 실현의 핵심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권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 것으로서 유엔 인권 조약에서 점진적 실현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교재 65페이지에 보시면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규약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2조 1 이 협약은 각 당사국, 특히 입법 조치의
채택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특히 경제적, 기술적, 국제 지원과 국제 협력을 통하여 자국의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까지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동권리협약의 제4조에서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 자원의 최대 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 협력의 테두리 안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도 제4조 2에 각 당사국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와 관련하여 국제법에 따라 즉시 적용 가능한 이 협약에 규정된 의무를 손상하지 아니하면서 이러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적 협력의 틀 내에서 가용 자원이 활용하는 최대 한도까지 조치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점진적으로 해석하면서 국가가 일정한 경제 개발 수준에 도달할 경우만 사회권이 실현될 수 있다는 의미로 잘못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점진적이라는 의미는 예를 들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적극적으로 이행되어야 될 책무의 존중 및 보호 측면에 해당되는데요. 이런 책무입니다. 그러나 이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법률가의 양성되어야 하고 법률 구조 제도가 정비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국민에 대한 인권 교육, 규약의 주지 등처럼 국가 실현의 책무이며 이것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더불어 현재 수준보다 더 떨어지게 역행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함께 있기 때문에 점진적이라는 표현 대신 진보적, 전향적으로 번역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차츰차츰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수 있겠으나 점진적이라고 하는 것을 진보적, 전향적, 그리고 발전적 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자원 가용성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자원 가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충분한 자원을 확보할 때까지 사회권을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때때로 잘못 해석되기도 하는데요. 오히려 이와 달리 사회권 규약은 사회권의 완전한 실현을 향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적극적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원의 부족은 이러한 권리를 이행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그러한 행동에 무기한 연기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 예산과 관련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점진적 실현을 위해서는 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의무와 고의적으로 역행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두 가지의 보완적인
의무가 수행되는데요. 역행적 조치란 권리 향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법률 또는 정책을 채택하는 것과 예산 감축으로 악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적절한 보상 조치가 없는 부당한 감축을 말합니다. 따라서 역행 조치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먼저 모든 자원을 사용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였는가, 이런 내용들을 해야만 역행 조치가 정당화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선순위에 따라 특별히 최소 핵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는가, 취약계층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며 정부는 취약계층이 겪을 수 있는 불리한 결과를 예방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할 수 있느냐, 자원 제약이 사라지고 경제가 회복되면 제한적 조치를 철회하고 취약한 인구 대상으로 악영향을 복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권리 향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법률 또는 정책 채택하는 것과 예산 감축으로 악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적절한 보상 조치가 없는 부당한 감축들을 역행 조치라고 하는 겁니다. 역행은 반대로 가는 조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모든 자원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우선순위에서 특별히 최소한 이행 의무를 노력해야 하며 취약계층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취약 인구 대상으로 악영향으로부터 복귀해야 하는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사회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하여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까지 요건은 예산과 세출에 대한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가 공공자금을 지출할 때 국가는 재량적 자금 지원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사회권에 관한 국제 규약상의 의무를 충족하도록 요구되어집니다. 또한 국가가 부과될 세금의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국가는 모든 이에게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존 요건의 충족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세배 조달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엔 사회권관리위원회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에 대한 국가의 준수 여부를 이러한 자원 가용성을 비추어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 예산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사용하여야 할 의무는 자원 사용에 있어 사회권에 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 지출이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지출의 낭비는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횡령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권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즉각적으로 시행되어야 될 의무입니다. 사회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상관없이 국가는 다음에 5가지 영역을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조치로 시행해야 될 내용을 크게 5가지인데요. 차별철폐, 전진적 실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
세 번째, 단계적 조치를 취할 것에 대한 의무. 네 번째, 비역행적 조치. 다섯 번째, 최소 핵심의 의무입니다. 먼저 차별 철폐입니다. 예를 들면 보건의료, 교육 및 직장에서의 차별을 즉시 금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국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장애 또는 기타의 지위에 근거한 차별은 금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점진적 실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인데요. 사회권 중 일부는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파업할 권리를 보장할 의무와 경제적 및 사회적 착취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할 의무는 상당한 자원을 요구하지 않으며 즉시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권리들은 점진적 실현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즉각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자원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규제 규약은 당사적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에게 무료 및 의무적 초등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행동 계획을 개발하고 2년 이내에 이를 채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권 규약에 따른 즉각적 보호받을 권리의 예로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파업할 권리, 아동 청소년의 경제적, 사회적 착취로부터 보호할 의무, 종류의 구별 없이 동등한 가치를 가진 일에 대한 동등한 보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무상 및 의료 의무 초등교육 제공, 화학적 연구와 창조적 활동에 필수 불가분한 자유를 존중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적 조치를 취할 것에 대한 의무인데요. 점진적 실현의 책무에서 국가는 사회권의 향유를 향상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전체 실현은 점진적으로 달성될 수 있지만 그 목표를 향한 단계는 합리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입법 조치의 채택뿐만 아니라 모든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여야 하며 의도적, 구체적이며 가능한 명백하게 목표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점진적 실현을 위해 국가가 취해야 하는 단계적 조치의 예는 사회권 향후의 상대평가, 지표와 시간 목표를 통합한 전략과 계획의 수립, 적절한 재정 확보, 계획과 전략 이행 과정의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이의제기 메커니즘 구축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사회권적 향유 상대평가는 관련성이 있고 적절한 구별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지표와 시간을 목표로 통합한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지표와 시간 목표는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하며 권리 실현의 진행 사항을 사정하기 위한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재정 확보는 필요한 법률과 정책을 채택하고
계획과 전략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의제기 메커니즘은 국가가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비역행적 조치인데요. 국가는 역행적 조치에 대한 강력한 정당성이 없다면 사회권에 대한 기존 보호가 악화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무상이었던 중등교육에 학비를 도입하는 것은 고의적인 후퇴 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정당화하려면 국가는 모든 선택 사항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역행적 조치의 영향을 평가하며 최대 가용 자원을 완전히 사용한 후 이 조치를 채택했음을 입증해야 할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최소 핵심의 의무입니다. 국가 각 부분에서 최소 필수 수준을 충족시킬 것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 의무를 갖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당수의 국민이 필수적인 식량이나 기본 의료, 주거, 가장 기초적인 형태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국가는 사회권 규약에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최소 핵심의 의무는 기본적인 필수 수준의 사회권을 충족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의무입니다. 국가가 가용 자원의 부족으로 최소 핵심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국가가 처분할 자원이 불충분하다면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저비용 목표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소 핵심 의무의 예로 소외계층, 즉 소외된 개인 및 집단의 고용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여 준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군주의로부터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적절하고 안전하며 영양 있는 최소한의 필수 식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기본 대피소, 주거 및 위생시설, 안전한 식수 공급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 WHO 행동 프로그램에 정의된 필수 의약품을 제공해야 하는 것, 모든 사람에게 무상 및 의무적인 초등교육을 보장해야 하는 것, 최소한의 필수적인 보건의료, 기본보호소 및 주택, 수자원 및 위생, 식료품 및 가장 기본적인 교육 형태를 포괄하는 최소 필수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하는 것 등이 최소 핵심의 의무로 나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책무 위반과 재판인데요. 소위 재판을 사법적 구제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국가가 책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법적 접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권, 사법, 집행은 기본이며 법원은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 메커니즘으로 법원은 절차와
증거에 관한 고정된 규칙에 따라 사법적으로 행동하고 사건에 대한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해야 하며 강행적인 구제와 제재를 부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법집행이 인권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거나 실제로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사법적 집행은 인권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고 명확한 위반의 경우 구제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관련된 사례에 대한 결정을 제공하여 향후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유권적인 권리에 대한 사법 규제는 가능해도 사회권적 권리에 대한 사법 규제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사회권적 규약의 이행을 위해 당사국은 규약 제2조 제1항에 따라 법적 조치의 채택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라고 명기되어 있고, 여기서 말한 모든 필요한 조치는 규약상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피해를 입은 개인에 대한 사법적 구제를 포함한 적절한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의 책무성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회권 침해 역시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사회권위원회는 2008년 사회권규약 선택 의정서를 채택하여 사회권 침해를 당한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규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열어놓았다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1994년 생계 보호 기준을 위헌 확인 등의 사건을 통해 사회권의 사법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국가가 의무를 위반하였다라고 판단하지 않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광범위한 예법 재량으로 인정하여 헌법상 사회권 보장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기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모습도 있긴 합니다. 70페이지 하단부에 나와 있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반의 예로서 그렇습니다. 적절한 주택에 대한 권리가 있는데 집에서 사람들을 강제 퇴거시키는 것은 권리 위반이다. 건강에 대한 권리로 국유시설 폐기물로 인한 물 오염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적절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충분한 만큼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에 대한 권리를 위반한 것이고,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기아를 예방하지 못하는 것은 굶주림으로부터 자유의 권리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성및 재생산 건강과 관련한 정보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거부는 건강에 대한 권리를 위반한 것이고, 장애아동을 주류 학교에서 제도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권리를 위반하는 것이며, 고용주가 채용 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는 것, 성, 장애, 인종, 정치적 견해, 사회적 기원, HIV 상태 등 일에 대한 권리를 위반한 것입니다. 지위를 이유로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원 거부, 고정 거주지가 없거나 망명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 보장에 대한 권리 위반입니다. 공공 및 민간단체가 경작지와 물과 같은 식량과 권원지를 파괴하거나 오염시키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 것은 식량에 대한 권리 위반입니다. 일하는 산모의 출산 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가족보호 및 지원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국가 책무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한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현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죠. 존중, 보호, 실현이라고 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들의 국가의 책무성 수행을 어렵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게 네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국내 정책 일관성의 부족, 지방 분권과 관련한 문제, 취약한 조세 재정, 정부 예산 가정 등입니다. 먼저 국내 정책 일관성 부족이라는 문제는 많은 행정적 단계에서 부처별 일관성 및 조정의 부족은 많은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즉 정책 영역 간 상호 연관성에 대한 낮은 이해와 인식, 사회, 경제, 재정 정책을 책임지는 부처 간 인권 기준에 대한 인식 차이, 부처 간 노골적인 경쟁은 책무성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 일관성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인권은 모든 관계 부처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관련되며 인권에 대한 정치적 의지와 리더십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지방 분권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많은 필수적인 사회 서비스가 지방 정부로 이양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 정부는 인권을 촉진시키고 보장하는 데 있어서 행정, 재정, 정치 권력의 양도는 적절히 설계되고 이행되고 감시되며 인권 책무성을 잠재적으로 정진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권화된 권력은 차별과 지역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고 국가 통계가 은폐하는 사회적 배제를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분한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거나 재정이 부족한 경우 또는 지방정부의 일을 모니터링하고 공개조사를 보장하는 중앙정부의 책무성 메커니즘이 없다면 오히려 분권하는 책무성 약화를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취약한 조세 재정입니다. 조세 정책은 이용 가능한 자원을 동원하는 핵심 수단이며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바로잡고 국가와 국민 간의 책무성 유대를 신장시키며 연대감과 사회 계약 형성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유능하고 책임성 있는 조세 당국의 전진적이고 비차별적인 조세 정책은 상당한 세수를 창출할 수 있고 국가 역량의 핵심 조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정한 세수 확보는 사회권을 전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국가 의무의 중요한 측면도 됩니다. 탈세를 막는 것도 중요하고 탈세는 세입의 만성적인 유출을 초래해서 국가가 권리 실현을 하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예산 가정인데요. 모든 인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가 자원을
다양한 수준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권리의 실현은 최소한 이행에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기능적 국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따라서 모든 정부는 기관, 법원 입법기관, 국가인권기관, 정책 및 프로그램, 기본교육의 일반 계획 또는 안보훈련 프로그램이 정책 및 프로그램이고요. 서비스, 무료 법률 원조, 필수 보건 의료가 서비스입니다. 인프라, 적절한 구금시설, 학교, 공공여가 시설들이 인프라입니다. 행정 및 기술 직원으로 인력이고, 절차 및 시스템으로 공정한 재판, 출생 등록, 전염병 예방 접종의 네트워크 생성, 구현 및 유지하기 위하여 자원을 할당해야 하며, 이런 곳에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예산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감시하는 모든 과정에서 어떤 개인이나 집단도 차별하지 않아야 하고, 가용 자원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과정에서 정부는 인권 책무와 관련해 다음 사항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정부는 예산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시민사회와 대중이 의미 있는 발언을 할 수 있는 적절한 메커니즘과 포괄적인 과정을 수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요 예산 문서는 시적절하게 공개되며, 시민사회와 대중이 예산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고 영향력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요 예산 정보는 일반인이 예산을 이행할 수 있는 형식과 언어를 사용하여 제작해야 합니다. 네, 크게 두 번째 파트인데요. 책무성의 주체입니다. 책무성의 주체는 먼저 사회적 책무자와 그리고 시민사회의 주역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국가가 인권을 존중, 보호, 실현의 책무를 가지고 있지만, 국가가 책무를 잘 이행하도록 지원활동을 하는 다양한 주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회적 책무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가기관이 있고, 국가기관 위에 행위자 또한 있습니다. 사회적 책무자라고 해서 국가기관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국가인력, 국가인권기구가 여기에 해당하고, 국가기관 외 행위자로서 기업, 언론, 국제협력기구, 시민사회단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국가기관은 법률에 따른 기관들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 국가인권기관은 옴부드맨,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을 장려하고 감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국가인권기구는 인권 침해 시 불만 처리, 조사 수행, 관련 국제인권조약 이행, 모니터링, 국제조약의 국내 적용에 대한 정부 자문, 정책 변경 권고, 교육 자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장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국가기관 중 국가인권기구의 역할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기관 외 행위자로 기업, 언론, 국제협력기구, 시민사회단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국가기관 외 행위자는 민간 영역에 점점 국가 경제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구조는 개별 국가에서 개발을 위한 자원 동원, 노동 기준 보호, 부패 및 아동
노동 금지 노력, 사회적 생산적 사회 기반 시설 개발, 공공시설에서 확대, 민주적 개혁,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 책무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나열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은 특히 다국적 기업의 증가에 따라서 이들의 인권 관련된 기본적인 재화, 서비스 제공을 필요한 것입니다. 언론은 인권에 대한 공개 토론과 정보 보고 및 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포럼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국제협력기구는 인도적 지원, 개발 원조 및 기타 국제 개발을 협력을 위한 국가의 활동을 해야 하는 국제협력기구는 국제법 또는 국내법 따라 부과되는 인권 의무를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민사회단체는 NGO, 사회운동, 지역사회 기반단체, 인권 옹호자, 전문협회에 다양한 내용들이 있고, 전문협회는 변호사협회, 보건전문가협회, 교사협회들이 여기에 포함되고요. 노동조합, 그리고 학회, 종교기관과 같은 시민사회는 다양한 행위자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크게 사회적 책무에서 이야기하는 사회적 책무자로 볼 수 있는 사회적 책무자와 두 번째, 시민사회 주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이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 대표부 2014년 10월에 인권을 위해 활약한 시민사회의 주역의 교리와 진실성은 저와 당신에게 겸손함, 우리들의 입고 있는 훌륭하고 강력한 은혜,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존엄성과 권리를 위해 노력하는 의지를 가져다 줍니다. 라는 내용처럼 실제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시민사회 주역을 유엔의 목적이라고 하는 평화 및 안보, 유지, 그리고 개발, 인식, 인권 존중 및 정진의 내용이 적합한 공통된 관심, 목적 또는 가치를 위해 시민 참여 등 활동을 자주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시민사회 주역은 이러한 내용들을 해야 합니다. 크게 책무성의 주체를 사회적 책무자와 시민사회 주역으로 나누었습니다. 다음 내용은 사회복지사의 책무성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책무성은 인권보호자의 책무가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현장의 인권 문제의 유발자이기도 합니다. 좀 전에 건너뛰었던 내용들을 다시 보면 그렇습니다. 실제 인권보장의 책무성 실현 단계에서 국가와 정부는 인권보장의 공격적 책무자로서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와 정부만 하는 게 아니라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법인들의 이사장, 그리고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 장애인 시설이나 노인 시설이나 아동 시설이나 시설장의 역할들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인권 보장 책무의 실현 단계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공공영역의 담당자라고 볼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시민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입장에서 그게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음, 사회복지 현장에서 인권 침해 유발 구조로서 국가가 인권 보장의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고, 부족한 예산과 인력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민주적 사회복지 현장의 문제 또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본 것처럼 사회복지의 책무라고 되어 있는 76페이지의 내용이 이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실제 인권보호자로서의 책무와 내용들입니다. 헌법 10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과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1항에 나와 있는 국가와 지방단체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정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권 문제를 예방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인권을 옹호할 수 있는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인권 보장 책무자로서의 국가, 정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사회사업법 제34조처럼 사회복지 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법인에 위탁하고 법인 산하 시설의 사회복지사들이 인력이 제공되어 활동하는 경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표와 같고요. 사회복지 현장의 인권 보장의 책무의 실현 단계를 보면 인권 보호자인 시민, 그리고 이용자라고 볼 수 있죠. 시민에 대하여 인권 보장의 궁극적 책무는 국가, 지방정부,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게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실현 단계는 이들의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시설, 그리고 공공영역의 담당자인 사회복지사가 단계별 책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의 인권이 먼저인가? 이용자의 인권이 먼저인가? 묻거나 사회복지사의 인권은 이용자들이 보장해 줘야 한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사회복지사의 인권은 공공적 차원에서 인권 책무자의 의무를 더 많이 두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다만 사회복지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용자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최소한의 인권적 내용들 또한 고려되어야 될 현장의 문제도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 현장 인권 문제에 유발하는 구조인데요. 한국의 사회복지 현장의 인권 문제를 유발하는 구조가 인권보장 책무가 요구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인데요. 첫 번째, 국가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소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은 인권보장을 위해 국가가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소홀히 했기 때문에 사회복지 현장의 인권 문제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서비스 최종 전달자인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인권 침해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을 예를 보면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앞두고 사회 정화라는 목적으로 시민들을 강제로 형제복지원에 수용시킬 수 있었던 근거는 내무부 훈령이었고, 경찰은 실적을 위해 협조하였으며 부산시는 방관했습니다. 인권 보장의 책무를 지닌 국가가 오히려 인권 침해를 하도록 만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 부족한 예산과 인력 문제인데요. 사회사업법의 법령 근거에 수행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로부터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서비스 최저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시설평가 등을 통해서 성과를 점검하고 평가 결과가 반영되어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양질의 사회복지 사업이 수행되기를 원하면서 실제로 지원되는 사업비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간격을 사회복지 종사자의 무급 노동으로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이미 이용자와 종사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없게 하고 있고, 서울시
사회복지사 협회에 따르면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식하는 가장 위험한 업무 장소는 클라이언트 가장 위험한 업무 유형은 가정 방문이었습니다. 이는 2인 이상이 함께 가정 방문을 해야 하는데 버디 시스템이 36.8%에 불과한 등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혼자 방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시간 구조인을 돌보는 생활시설의 인력 예산도 2001년부터야 2교대 예산으로 지원하는 등 처우가 열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종사자들이 이용자들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이나 폭언을 하지 않을지라도 이용자의 욕구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민주적 사회복지 현장의 문제인데요.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로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서도 사회복지 시설장의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운영으로부터 비롯된 문제, 사회복지시설의 인사 승진 문제, 사회복지시설 평가 및 운영 부조리에 대한 간행과 위법적인 행정 운영 등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지금의 평가 제도는 평가를 통해 시설들을 서열화시키고 경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인권 보장이 가능한 사회복지 현장을 만들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평가 제도가 사회복지 시설의 인권 침해 및 비민주적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사회복지 시설들이 스스로 점검을 통해 인권에 기반한 평가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회복지 시설과 법인에서 발생하는 횡령 등 정당한 곳에 쓰여져야 할 예산이 다르게 사용되는 것도 인권 문제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용자들의 식비를 빼돌려 부당하게 사용한다면 부실한 식사 제공으로 인식하여 그 즉시 이용자들의 생존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 됩니다. 또 4명의 인건비를 지원받는데 실제로 3명을 채용하고 1명의 인건비를 빼돌린다면 4명이 4명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며 일에 과도한 부담이 생기면서 종사자들의 노동권 침해 및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부실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부당한 채용 문제도 있습니다. 자격이나 실력이 되지 않는 사람을 부당하게 채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그 사람이 일을 하지 않는 만큼 다른 직원들이 그 일을 해야 하므로 이 역시 앞서 말한 직원들의 업무 과부하로 인한 인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권 옹호자의 사회복지사입니다. 인권 옹호자의 사회복지사는 사회보장 시스템에서 사회복지사든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품위와 존중으로 대우하며 인권과 사회정의를 보장하는 시스템 개발에 지역사회 연대와 참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소외되고 배제된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의 기술, 지식 및 전문 지식을 가져와 사회보장 시스템이 구조적, 사회적 및 문화적 장벽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국가 서비스와 가족 공동체 시스템에 매개하여
가족과 공동체가 스스로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사회보장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인권 옹호자로서의 사회복지사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먼저 개인적 노력으로 무엇보다 인권을 개인의 경험을 통해 내재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권에 대한 학습이 많이 이루어져야 하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인권 문제를 유발하는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스스로 하고 그 대안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권 문제는 계속 반복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인권이 국제적인 기준으로 한국의 상황을 점검하여 필요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권 이슈는 구조적인 이유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연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전문가 주의에 시종하여 소홀해왔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사회연대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 속에 사회복지사는 이용자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억압된 사회구조 속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에도 관심을 갖게 되어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기존 방어적이고 소극적이었던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회복지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사회의 불합리를 개선하려는 모습을 사회복지사는 보여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이용자들에 대한 직접적 인권 옹호뿐만 아니라 최저 인권의 상향 조정,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친고용적 공공부문의 개혁과 같은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타 전문가 단체 등의 연대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인권 보장 체계를 갖추기 위한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권 보장을 개인의 문제로 간주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의 인권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노력과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 책무로서 존중은 스스로 인권 침해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보호는 제3자에 의한 인권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 실현은 인권 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 취하는 것, 인식 제고 노력, 이게 교육이나 제도 제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럼 이러한 내용으로 실현 사회복지 시설에서 해야 될 책무는 존중으로서 보면 이용자 서비스 제공 시에 어떻게 할지 그러한 비차별, 배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정보 접근과 종사자 노동 환경을 보장하는 존중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보호는 빈곤 포로노로부터 보호, 그리고 자원봉사자 제3자의 폭력으로부터 보호, 구제 제도 마련하는 것이 보호입니다. 실현은 인권 교육, 지역사회 인식 개선 홍보, 운영 규정 등 제도 마련, 민주적 운영 참여 기회 제공, 법제 개정 활동 등이 이렇게 실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권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엇보다도 이를 규제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사회사업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받아 보조 지원을 하는
보조 사업을 할 경우가 많고 실질적으로 사업주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된다는 것을 감안하여 이들의 정책 활동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견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개인 및 개별 시설에서 하기에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시설협회 등 활동이 중요하고 국제 인권 기준의 적용과 국제적 연대 활동 등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유엔에서 여러 정책의 국가별 검토 시에 시민단체로부터 이에 대한 활동을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사회복지 관련 단체들은 시설장이 대표를 선출하는 간접 선거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적 자유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이며 사회복지 현장의 모든 의견을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닙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단체의 선거 방식은 직접 선거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인데요. 사회복지시설이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인권 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이 내실화되어야 합니다. 현재 중앙 및 지방 정부에서는 보조금, 자부담, 후원금, 적정성 사용 여부, 이용관리 실태 및 프로그램 운영 전반 실태, 종사자 복무 관련 실태, 인건비 직업 현황, 식생활 실태, 시설 안전 관리 등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지도 점검이 대부분 시설의 예산 집행과 이용자 인권 보호에 초점을 맞춰져 있고 구조 개선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사회복지사 등의 부당 노동 행위를 막기 위해 직원 채용 단계로부터 차별 금지 및 기본 노동권 보장 및 안전에 대한 방침을 강화하여 지방 정부에 시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에서 인권 보장 체계를 잘 갖출 수 있도록 평가 제도 개선, 정책적 지원 등의 국가적 정책을 실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인권 옹호자로서의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사례는 그러합니다. 다음 장은 사례와 토론인데요. 사회복지시설에서 12억을 횡령했어도 집행유예, 시민단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기사가 났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부장판사 안종렬이 지난 19일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생계비 횡령하고 인건비 보조금을 편취해 대구 북구 S재단의 전 이사장 부부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23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아동복지시설과 어린이집, 노인시설 관련한 사회복지법인 S재단의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사회복지시설에 소위 유령직원을 등재하는 방식으로 2011년 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3억 6천만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 사기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장 A씨는 2010년 총 12회에 거쳐 아동복지시설 원생들의 학비 900만원 상당과 노인시설 운영비 7억 6,100만원을 횡령했으며 어린이집 운영비 1,6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남편 B씨 또한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허위로 근무한 것처럼 자신의 인건비 보조금을 신청해 2016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2,600만원을 편취했고 개인적으로 키우던 강아지 사육비용 76만원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했습니다.
검찰은 사기와 횡령 목적으로 횡령금액을 16억 3,500만 원을 상당으로 기소했고, 재판부는 편취금액 3억 원과 횡령금 8억 원 등 약 11억 8천만 원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고요. 검찰은 인건비 보조금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S재단 전 이사장 A씨에 대해서 징역 8년, 남편 B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타 내용들은 교재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토의 내용은 그러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횡령은 어떻게 인권침해 구조를 막을 것인가? 두 번째, 사회복지 횡령은 왜 지속되는가? 세 번째, 국가는 어느 부분에서 책무를 다하지 못했는가? 사법부는 책무를 다하고 있는가? 사회복지시설 횡령 문제를 없애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게 토론 주제인데요. 먼저 사회복지시설의 횡령은 어떻게 인권침해 구조를 만드는가 라는 입장에서 토론을 통해 대안이 최고의 대안일 텐데요.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계획된 곳에 쓰이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가 최대 가용자원 활용에 어긋나고, 또한 적시 이용자 생존에 관련되어 사용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종사자가 인건비 횡령 시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주지 않는 문제, 서비스 소홀의 구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의 횡령은 왜 지속되는가 라는 입장에서는 국가가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것들을 간행이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그럽니다. 그리고 국가는 어느 부분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는가 라는 입장에서는 보호의 책임, 제3자의 인권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다하지 못했고, 실현의 책무, 횡령을 막는 체계를 제도적으로 갖춰야 되는데 이런 내용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법부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가? 사례는 온정적 판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사회복지시설의 횡령의 문제를 없애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입장에서 횡령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구조적 결함을 찾아서 보완해야 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간행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 횡령이 인권 침해 구조를 만든다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 학습했던 내용은 제3장 인권 보장의 책무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학습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